자,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빨간 게 올해 개정된 내용입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 신고 위반으로 징역 벌금 부과하는 벌칙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신고라는 거는 적법 요건 갖추면 무조건 수리해야 된다고 했죠. 법이라는 게 꼭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 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때까지는 신고 안 하면 징역 벌금이 없었는데요. 이게 신고입니다. 신고인데도 불구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 이 말이 들어가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목적 이 말이 없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거짓으로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거짓으로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는 거는 왜 했겠어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있다. 금사맘이라고, 금사가 잡아넣으려고 마음먹으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라고 볼 가능성이 많겠죠? 자전거래, 거래도 안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시세 10억인데 15억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거예요. 계약도 안 해놓고는. 그래 놓고 해제 신고도 안 하고 한 달 있다가 손님 오면 이거 15억에 거래됐다, 한 달 전에. 지금 14억 금매 나왔다, 1억 싸게. 빨리 사라. 그래서 사고 보니까 시세가 10억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세 이런 거 호갱노노 이런 데 보면 시세 실거래 가격 이런 게 나오거든요. 특이한 거래 보면 직거래, 중개거래 이런 것도 다 나와요. 개업공개사. 아무래도 직거래가 좀 거짓으로 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직거래는 직접 안 해놓고도 자기들끼리 한 것처럼 해가 꾸미가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개업공개사는 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들도 처벌받으니까. 직거래가 좀 비정상적인 거래라고 봐야 돼. 직거래가 아주 높게 돼 있거나 아주 높게 돼 있는 거는 이렇게 거짓으로 해가지고 높게 받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주 낮게 신고한 거는 직거래인 경우는 다운계약서 이런 거 적었을 가능성이 있죠. 친인척이나 아는 사람하고. 자, 어쨌든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했는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단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라는 말이 없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 둘 다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있었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런 법은 처음 봤어요. 신고 위반으로 징역 벌금 부과하는 거. 다른 법에도 없습니다. 어떤 법에도 우리나라에 신고 위반해가지고 징역 벌금은 없다고요. 과태료나 행정처분인데, 근데 이번에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신고,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어서 거짓신고하면 10% 이하 과태료입니다. 옛날에는 5% 이하 과태료였는데 지금 10% 이하 과태료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만 부과하는 게 아니라 다운계약서 적으면 또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가 될 수 있고, 사문서 위조죄로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 취소해야 된다 했죠. 가급적이면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즉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아직 나온 적은 없고요. 어쨌든 우리 확인설명서 서식에도 있고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디 사는 게 가장 좋아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 더 좋죠. 우리나라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7% 정도 됩니다. 영국 같은 데는 15%입니다.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우리가.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게 영구임대주택 50년 살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30년 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임대 후 분양, 5년 임대 후 분양 LH에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행복주택 보통 6년에서 20년간 살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도 LH에서 주로 하죠. 행복주택 이런 게 있습니다. 서울 같으면 시프트 전세주택, 서울 전세주택이 있습니다. 시프트라고 20년 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면 좋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인 경우는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계약기간 30년, 아까 국민임대에 있어도 30년, 처음 30년 계약 체결하는 게 아니라 2년마다 계속 연장을 해요. 그러면 아직 계약기간 1년 6개월 남았는데 나가고 싶다고 하면 바로 내줍니다. 한 달 안에 말하면 돈. 근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은 이것도 2년씩 연장해가지고 10년간 사는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중간에 나간다고 하면 안 내줘도 됩니다. 법적으로는. 근데 요즘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하는 거 비슷하게 10년 후 확정 분양가로 분양하겠다 이렇게 막 광고 나오는 게 있어요. 원래 법적으로는 10년 살고 나면 그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진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단 그 분양하는 건설회사가 자기들이 그런 조건을 정할 수는 있겠죠. 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또 없으니까. 그 요즘은 보니까 10년 후 확정 분양가로 분양하겠다. 10년간 내 집처럼 살다가 이런 것도 나오는 거 봤죠, 광고? 그게 그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에요, 그게. 공공지원. 공공에서 토지를 싸게 떼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건물 지어가지고 임대보증금만 받아도 거의 공사비는 빠지거든요. 그럼 10년 동안 그냥 뭐 버티면 10년 후에 이제 팔면, 분양하면 돈 되니까 10년 후에는 아무래도 저한테도 지금 집값 올라가느냐 내려가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많아요. 결론은 모릅니다, 저도. 부동산 텔레비전 나와서 전문가들 다 모릅니다. 그냥 막 나오는 대로 짓거리면 돼. 짓거리는 게 아니고 말씀하시면 돼. 나오는 대로. 그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10년 동안 계속 올라간다, 계속 내려간다 하면 절반은 맞는다고요. 계속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내려가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하는 거는 확실해요. 장기적으로 보면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지금 이게 이 시점이 어딘지, 이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게 폭락하고 있는 시점인지, 그거는 알 수가, 지금 약간 내려가고 있죠. 주춤하죠, 지금. 좀 올 초에 내려갔다가 또 조금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 또 거래가 안 되고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알 수가 없는 게 정책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정책이. 지금 제가 볼 때는 특례 보금자리 일반형이 없어졌어요. 옛날 소득과 상관없이, 저도 딸이 그거 특례 보금자리 대출 받아가지고 분양, 재건축, 재개발하는데 분양받았어요. 일반 분양. 엄청나게 비싸죠, 분양가. 재건축, 재개발 이제는 비싸죠. 조합원들은 싸고. 저기 안양인데 5구제곱미터인데 분양가가 8억이 넘었어요. 저는 뭐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그런 소리 할 자격도, 제가 돈 보태주는 것도 아니고 할 자격도 없어서 그냥 말 안 했는데,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그 이제 특례, 거의 대출이에요, 대출. 특례 보금자리론 이런 게 소득과 상관없이 대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대출 이런 게 또 영향을 많이, 금리 이런 게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요, 정책적인 거. 또 집값이 아마 계속 떨어지면 또 정부에서 부양책을 쓸 거예요. 뭐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든지 부양책을 쓰고, 자꾸 올라가면 또 규제를 하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계속 정권마다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의 역설이잖아요. 오히려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올라갔잖아요. 자꾸 규제하니까. 규제하면 오히려 올라가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심리거든요. 심리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수 심리가 중요하거든요. 예, 금리도 싸고, 금리도 쌌죠. 그건 세계적인 추세였어요. 세계적으로 전부 코로나 때문에 다 금리가 싸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똑같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되고, 미국 같은 데는 우리보다 돈 훨씬 많이 줬대요. 호주도 가니까 뭐 몇 천만 원씩 받았다더라고. 우리나라만 많이 준 줄 알았더니만. 많이 준 거라고요. 저는, 나는 한 100만 원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엄청 많이, 저도, 그러니까 몇 천만 원씩 받았다고. 저도 100만 원 한 번 받았어요. 저는 100만 원. 사업자 등록이 있으니까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우리 그 지자체에서 받았나? 하여튼 100만 원 한 받은 거 기억이 나요. 근데 일 못한 거, 코로나 때문에 일 못한 거 생각하니까 100만 원 받은 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그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지금은 뭐 실무교육, 연수교육 이런 것도 이제 다 오프라인으로 하거든요. 옛날에는 다 온라인으로 해버리니까 강사들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녹화 한번 해놓고 강사를 주지도 않고, 옛날에 한 번 한 녹화를 계속 자기들은 들어주면 되고 이러니까 힘들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래도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면 그나마 세입자 입장에서는 민간임대주택은 최대 10년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민간임대주택은 최대 1년에 5%밖에 못 올려요. 일반 그냥 개인 임대주택인 경우는 2년 지나고 만기 끝나면 왕창 올려도 되잖아요. 시세만큼. 2배도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시세만큼. 물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하면 5%밖에 못 올리지만, 그럼 극단적으로 4년 지나면 왕창 2배도 올릴 수 있는데, 이거는 민간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중간에 바뀐 세입자도 옛날 세입자한테 받던 거에서 5%밖에 못 올려요. 우리는 지금 일반 개인들 임대주택의 경우 세입자 바뀌면 바뀐 세입자한테는 시세만큼 받아도 되잖아요. 민간임대주택 이거는 바뀌어도 옛날 세입자한테 받던 데서 5%를 못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왜 미쳤다고 이 짓을 하냐, 주인들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이게 다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이 못 올려도 장기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려면 이게 훨씬 유리해요. 이게 너무 유리하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아파트의 경우 매입 임대주택은 등록이 안 되도록 불가능하도록 했어요. 아파트 사가지고 세놓으면 되니까.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는 건설 임대주택은 가능하지만 아파트 매입 임대주택은 안 돼요. 건설 임대 공공지원 지금 부영건설 이런 데서 많이 하잖아요. 지어가지고 그냥 10년 후에 분양하는 걸로 세 주다가. 근데 이런 거 세도 그렇게 몇 억씩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사비는 다 빠진다는 이야기예요. 세만 받아도. 보증금만 받아도. 자, 그래서 민간임대주택은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요. 시험에 거의 나온 적은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 그러나 실무적으로 보면 중요하죠. 민간임대주택은 무조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되는데 민간임대주택 의무적으로 전세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돼요. 근데 최우선 면제 받을 금액 이하면 안 해도 된다고요. 즉 서울에서 보증금이 5,500만 원 이하면 세입자가 동의하면 가입 안 해도 돼요. 이거 가입하면 보험료 들어가잖아요. 보험료는 주인이 75% 내고 세입자가 25% 내거든요. 근데 보증금이 5,500 이하라면 굳이 보증보험 가입 안 해도 경매 넘어가도 최우선 면제 받으니까 세입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안 할 수 있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이거 가입하면 세입자 너도 보험료 내야 되니까 그냥 안 해도, 서로 안 하기로 합의하면 안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실무적인 게 많은데 요번 달은 그냥 실무적인 거 시험에 직접 나올 수도 있고 또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들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판례를 보고도 판사들이 말을 어렵게 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자, 지금 세입자는 2년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보통 2년 계약만 하죠. 주택은 최단기가 2년이니까 2년 계약 체결했다 하더라도 계약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요구를 하면 또 2년 더 살 수 있죠. 또 2년 더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냐면 이런 케이스입니다. 계약 기간 2년 계약했는데 2년이 끝나기 7개월 전에 만약 집을 팔았어요. 지금 주인이. 그러면 바뀐 주인이 내가 직접 살겠다. 주인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나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바뀐 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7개월 전에 주인이 바뀌어버렸다고요. 그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나 2년 더 살겠다 이러면 바뀐 주인이 내가 살아야 되니까 갱신 거절하겠다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요 판례 보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말을 읽어봐도 판례가 어려운데 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위 갱신거절 기간 내에 갱신거절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금 주인이 안 받겠다면 주인이 거절할 수 있잖아요. 그 주인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바뀐 주인도 양수인이 바뀐 주인이잖아요. 양수 넘겨받은 사람 양수인도 그 주택 실제 거주하는 경우 위 갱신거절 기간 내에 갱신거절 기간 내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하면 안 된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7개월 전에 팔면. 근데 문제는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요 사이에 팔았을 때 문제예요. 요 사이에 팔았을 때. 이 사이에 팔았을 때에는 지금 법무부 유권해석은 매수인 명의로 즉 양수인 명의로 산 사람 명의로 등기가 넘어갈 때까지 계약갱신 요구를 안 했다가 바뀐 주인 앞으로 등기가 끝나고 나서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하면 새 주인이 거절할 수 있다. 나가라 할 수 있다. 안 된다. 내가 살아야 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새 주인 앞으로 등기 넘어가기 전에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고 현재 주인한테 이야기를 했다면 주인이 바뀌어도 바뀐 주인도 새 주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거절할 수 없다. 2년 더 살도록 해줘야 된다. 라는 게 법무부 유권해석의 입장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세입자 동의 없이는 이거 집을 팔기가 쉽지 않죠. 집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안 보여준다고 세입자가 못 보여주겠다. 내가 계약갱신 요구해서 못 보여주겠다 대놓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예를 들면 토요일 7시에 오세요. 이렇게
6시 59분에 가면 아직 시간 안 됐잖아요. 못 봅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하다 보면 7시 1분 돼서 연락하니까 7시까지 오라고 했잖아요. 지금 집에 없습니다. 몇 번 이래버리면 지쳐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린다고 계획공개사들도 협조 안 하면 팔기 어렵습니다. 또 보여준다 하더라도 집에 막 엉망으로 어질러 놓고 이러면은 손님들 와보고 똑같은 집이라도 안 사요. 깨끗하게 정리해 놓은 거하고 막 지저분하게 해 놓은 거하고 다르죠. 일부러 그래 못 시키게 하려고 뭐 오히려 막 여기 뭐 물도 샌다 해서 이거 오히려 더 나쁜 거 다 가르쳐 주고 그래. 협조 안 하면. 그러면 그래 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 그래서 지금 제가 7개월 전에 판 거, 요것도 7개월 전에 팔았는데 7개월 전에 판 게 제가 아는 분 지금 부천에서 하고 있는데 그냥 2천만 원 깎아줬어요. 시세보다 2천만 원. 집 안 보는 대신에 세입자가 협조를 하지 않아서, 왜냐면 이게 주인이 누구였냐면 법인이었어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은 회사잖아, 회사. 법인의 경우, 법인이 직접 거주한다고 세입,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대요. 법인이 거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거주를. 회사 하면은 사무소는 있을 수 있지만 회사가 집에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즉 법인의 경우는 법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요. 팔기는 꼭 팔아야 돼. 지금 돈이 또 2년 더 물리면은 이게 돈이 지금 급해가 팔라고 하는데 세입자는 협조를 안 하고 갱신 요구하겠다. 이러니까 그냥 안 보여준 상태에서 2천만 원 싸게 팔았어요. 먼저 세입자한테 조건을 이제 세입자 협조하고 팔도록 협조해주면 2천만 원 이사비 주겠다 하는데도 세입자가 거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팔아버려가지고 결국은 세입자는 나가야 되겠죠. 이제 새 주인이 7개월 전에 팔았으니까 등기가 넘어가 버렸으니까 6개월 되기 전에, 그럼 6개월에서부터 2개월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요 되기 전에 이미 주인 바뀌었잖아요. 그럼 바뀐 주인이 이 사이에 현 세입자가 더 살겠다고 하면 거절할 수 있다는 판례예요, 이게. 그게 6개월에서 2개월이에요? 6개월에서 2개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거? 예. 거절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요구할 수 있는 것도 그래요. 예. 1년 전에 아직 계약 기간 1년 남았는데 나 2년 더 살겠다 하는 거, 그거는 효력이 없다고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예요.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인데 이것도 바뀌었는데, 이 판례가. 옛날에는 남의 땅에다 묘를 설치해놨다 하더라도 영구무한히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면 공짜로 사용했어요. 영구무한히 공짜로. 근데 지금은 이제 계속 사용은 가능하되 지료, 땅 사용 대가는 지급해야 된다고요. 남은 땅을 사용했으면. 현실적으로 이제 중개업을 하면서 분쟁이 많이 생기는데요. 묘가 보통 묘 다 있죠. 땅마다 산에는 거의 다. 그래서 그 묘 주인한테 산 팔아야 되겠다 하면, 예, 파세요. 협조해드리겠습니다. 파세요. 대부분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딴소리에 팔았다. 이미 계약했다 이러면은, 점쟁이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묘 옮기면 다 죽는다더라. 내가 죽을 순 없지 않냐. 못 옮기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 많아요. 협조 안 하는 경우 많다고요. 근데 이게 강제로 철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20년 동안 계속 평온 공연하게 사용했으면 시효 취득을 한다고요. 근데 어쨌든 청구한 때부터 지료는 지급해야 된다. 시효 취득을 하더라도. 시효라는 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나타나는 효력이라고 했죠. 법의 안정성 때문에 20년 넘게 그 묘 설치해놓고, 그러니까 땅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 20년 되기 전에 묘 이장해라. 소송해 안 하면 구리 소송을 해야 돼. 구리 소송. 구리 소송이 구리라는 말이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을 텐데, 굴착, 땅 파가지고 이장하는 게 구리입니다. 구리. 말을 어렵게 하더라고, 판사들은. 구리 소송, 20년 되기 전에 소송을 해야 된다고, 빨리 판례라고. 안 하면 소송해가지고 강제 집행을 해야 되겠죠? 20년 넘어버리면 이제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다고요? 시효 취득하면 지료는 내야 돼요. 자, 시험을 떠나서 이제 실무적으로 현업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땅 판다고 하면은 협조 안 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묘 같은데 명절 때 한 번 오잖아요, 사람들이. 저는 어머니 돌아가신 지 이제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8년 됐는데 아직 한 번도 안 갔어요. 묘. 한 번 갔나? 한 2번 가기는 갔네. 한 번도 안 간 건 아니고 한 2번 갔는데 거의 안 갔어요. 근데 제가 형제가 9명인데 제가 모셨는데 저는 두 번 정도 갔네요. 근데 한 번도, 어머니 제가 모시고 있을 때 한 번도 거의 안 온 형제간들은
해마다 막 2번씩 가서 절하고 울고불고 이러더라고요. 그 울고불고 하는데 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렸어요. 다른 형제간들 엄청나게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골에 할머니들이 저놈의 자식 저거 못돼 처먹었네. 저거 어머니 돌아가신데 눈물도 안 흘리고 욕하더라고요. 그 막 엉엉 우는 형제간들 보고 저 효자다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 제가 우는 거 보고 가짜내서 웃고 있었어. 저는 우는 거 보니까 평소 때 살아있을 때 못한 인간들이 울기는 더 울더라고. 저는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나 먹고 싶은 거 하나라도 먹고 죽으면 안 와도 된다. 어머니 요원 들어드린 거예요. 저는 안 와도 돼. 너 올 필요도 없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못한 사람 자기 회한이 있는지 막 엄청나게 많이 울더라고요. 살아있을 때 잘하시라고요. 결론은. 자,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명절 지나고 나면 그 묘에 갔다가 편말 붙이는 거예요. 무용고, 분묘, 개장, 공고 이렇게 편말 붙여놓고 날짜 적어놔요. 사진 찍어요. 그 증거. 그리고 신문에 개장, 공고 내는 거예요. 신문에 보지도 않는 거 최고 싼 신문, 뭐 제주도에 있는 신문 이런 거 사람들 잘 안 보잖아요. 근데 개장, 공고 내요. 그리고 마을 주민들, 그 어르신들 뭐 좀 사주고 이러면 금방 친해져요. 나이 많은 사람들 조금만 사주고 잘하면 금방 친해지거든요. 그저 누구 묘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모른다고 좀 그것만 적어주세요. 확약서 뭐 이런 거 인후보정서 뭐 명칭은 어떻게 쓰든 상관없어요. 저기 어디 지번 같은 거 적으면 되겠죠. 거기에 있는 묘 누구 묘인지 잘 모르겠다. 그 도장 받으면 돼. 뭐 법의 규정은 없지만 한 2명 정도 받으면 좋아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개장 공고 3개월 지나면 개장 공고 낸 거, 그다음 묘 앞에 편말 써붙인 거 이거 가지고 가면 시군구에서 허가내줘요. 개장 허가. 그 개장 허가 받은 거 그거 장묘업체에 주면은 새벽에 포크레인 가지고 파가지고 다 옮겨가지고 화장해요. 그 화장해가지고 어디에 앉혀놨다 그 묘 앞에 갖다 또 편말 붙여놓으면 돼. 부득이 연락이 안 되고 무용고 보면 연락이 안 돼서 화장해서 어디 예치해놨으니까 찾아가시라. 그 장묘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줘요. 한 250만 원 정도, 한 300만 원 안쪽에 그 2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주면 해줘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옮긴다고요. 누구면지 모르는 게 좋겠죠. 알고 하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잘 모르잖아요. 보통 비석도 안 붙어 있고 잘 모르죠. 보통 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합의는 거의 불가능이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영구무한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옛날에는 공짜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지료를 청구하면 지급을 해야 되고요. 한때부터. 자, 농지법이 지금 농지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경자유전. 밭갈경자, 놈자자, 있을유자, 밭전자. 즉 우리나라는 농사 지을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외국은 대만 같은 데는 농지는 농사 짓는 땅에만 사용하면 된다. 즉 세주도 된다. 세입자가 지어도 된다. 투자 목적으로 사가지고 다른 사람 농사 짓도록 세주면 된다. 근데 우리는 원칙적으로 세주는 게 안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주인이 직접 농사 지어야 됩니다. 원칙이. 물론 뭐 교도소에 복역 중이거나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농사 짓게 해도 되지만 원칙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업공개사 입장에서는 이게 투자 목적으로 좀 거래가 돼야 되는데 거의 요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 투자 목적으로 사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LH 직원 3기 신도시, 광명 시형 신도시 그 뭐 투기 사건 때문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는 14일 이내에 농지지적자의지명을 발급해 주는데요. 이 그 LH 직원이 3명이 공유로 18억 3명이 대출 받아가지고 땅을 투기했더라고요. 그래서 3인 이상이에요. 근데 부부 공동, 저도 와이프하고 공동 명의로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2인이잖아요. 2인이 공유하면 심의 대상 아닙니다. 2인이. 2명 부부간에는 같이 공유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3명 이상인 경우는 좀 의심해 봐야 되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허가구역안에 있는 농지, 그 다음에 농지 소재지 연접한 시군, 구, 자치구의 미거주 농지를 2022년 8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는 자. 서울에 있으면 연접하고 있는 구리, 뭐 이런 데까지 취득하는 건 상관없는데 저 김해평야에 있는 거 사는 거는 좀 아니잖아요. 그까지 가서 농사 지을 가능성이 희박하잖아요. 구리에 있는 거는 사도 되겠죠. 연접하고 옆에 붙어 있으니까. 농업법인, 법인이 회사입니다. 회사. 이게 가짜 법인, 영농법인이 아닌데 농사 짓지 않으면서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투기하고 이런 게 많이 적발돼가지고 이제 법인은 좀 의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농사 짓기 힘들죠? 그 다음에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 이게 뭐냐? 외국 국적 동포, 이게 외국 시민권 취득한 사람이에요. 외국 국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에요. 법적으로는. 외국 시민권 취득한 사람은. 시군 자치구 조례로 정한 자, 이런 사람은 농지심의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여기 4일, 7일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공법시험에 옛날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시구 읍면장입니다. 군수엑서입니다. 군수엑서. 이 시구 읍면장이라 하더라도 면이면 반드시 면장, 읍이면 반드시 읍장이에요. 남양주시 화도읍이면 화도읍장한테 받아야 돼요. 남양주 시장한테 받는 게 아니고요. 별내면, 지금 별내면인지 동인지 모르겠고 별내면인지 혹시 아나요? 옛날엔 별내면이었잖아요. 지금 남양주시. 지금은 동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별내면이면 면장한테 반드시 받아야 돼요. 별내면, 거기도 별내 신도시가 공동묘지였지. 옛날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그 공동묘지였어요. 구리에서 좀 넘어가면 거기잖아요. 별내면 저 서울하고 붙었잖아요. 거의. 이번에 선거하면서 지금 뭐 구리, 하남, 김포, 뭐 고향 전부 서울 다 해달라 하더라고요. 미쳤어요? 서울 사람 미쳤다는데 김포 가서 미쳤다가 땀 맞을 수 있어요. 그게. 그냥 서울이나 하나, 그냥 대한민국은 안 되는 이게 네임밸류, 이미지 메이킹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서울이라는 그런 것만으로도 집값이 올라간대요. 행정구역에 따라서. 지금 예를 들면 이게 하남하고 이게 하남, 성남, 위례 신도시도 똑같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아파트인데 행정구역에 따라서 1억 넘게 차이 난대요. 서울로 돼 있는 경우는 1억 더 비싸대요. 저기 하남이나 성남 있는 것보다. 세 개 자치구가 같이 있잖아요. 바로 옆에 아파트인데도 1억 넘게 차이 나는데 서울인 거하고 하남이나 성남인 거하고. 자,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 아까 이행강제금 농지법도 있고 아까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있는데 이게 농사 짓겠다고 사놓고 농사 안 지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요. 그럼 안 팔고 있으면 25%씩 부과하니까 4년만 지나버리면 전부 다 이행강제금을 다 내야 되겠죠? 아까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었고 제가 건축법도 있다고 했죠? 농지법도 있습니다. 농사 안 지으면 계속 이행강제금 1년에 25%씩 부과하니까 4년만 지나면 농지 취득 가격을 전부 이행강제금을 다 내야 된다. 이제 투기 목적으로 취득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 이내에 처분해야 됩니다. 농사 안 짓는 게 적발되면. 처분 안 하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고요. 그 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25%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자, 그 다음에 전자계약서인데요. 이 전자계약서를 적으면 대출금리 0.2% 할인해 줍니다. 그래서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경우에는 전자계약서 작성하는 게 좋겠죠. 전자계약서 작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강의를 해보니까 개업공개사에게는 좋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개업공개사에게는 거래의 안전성을 담보합니다. 사기치기가 어려워요. 전자계약서 적으면 휴대폰 본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전하다는 이야기 비교적.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신분증 위조하는데 2만 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2만 원. 모바일 신분증이 있대요. 요즘. 있어요? 몰라요? 미성년자들 술, 담배 못 먹잖아요. 그 신분증 보자 하거든. 모바일 신분증 보여주는 거에 가짜 위조해가지고 성년이라고. 2만 원 안 돼, 2만 원. 나무 부동산 팔아먹을 수 있다고요. 신분증 위조해가지고. 그래서 전자계약서. 네. 전세 사기를 못 치겠네요. 7년을 살아요. 전세 사기? 전세 사기는 남의 물건을 팔아먹는 건 아니니까 전세 사기는 칠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있기는 있을 거예요. 네, 전자계약을 해도 뭐 남의 걸 팔아먹는 건 그 신분증하고 휴대폰 본인 인정을 하니까 되지만 전세 사기는 자기 걸 전세 사기, 그거는 보통 전세 사기는 어떤 식으로 해요? 대부분 전세 사기는
시세 2억짜리를 2억 2천에 세입자를 구한다고요. 근데 세입자 2억 2천에 구하는데 그 감정평가사한테 2억 5천이라고 평가해달라 해가지고 전세 반환보증보험도 가입 가능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전세 사기는 당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전세 사기 안 당하려면은 시세 파악을 해야 되겠죠. 시세 파악을. 지금은 전세 사기, 전세 앱을 찾아보면 그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전세라고 치면은 전세 사기 방지하는 앱이 있어요. 그 보면 이제 시세가 얼마인지 이런 거 알 수 있다고 또 건재당 가압류 이런 거 돼 있는 거 다 나와요. 안심전세 한번 그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안심전세 치보세요. 그러면 앱이 개발되어 있어요. 계속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전세 사기 안 당하려면 신축을 조심해야 돼. 신축. 새로 지은 건물은 시세를 잘 모르잖아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하는 건지 모르잖아요. 오래된 거는 그래도 이 시세가 호갱노노나 이런 각종 포털 사이트에 보면 시세가 나와 있거든요. 밸류 맵이라고도 있어요. 밸류 맵. 지금 그 플레이스토어에 밸류 맵을 제가 우리 학원 건물도 이 밸류 맵에서 한번 검색해 봤어요. 맵이 지도잖아요. 맵. 밸류가 가치죠. 가치. 그 시세를 파악할 수 있다고. 밸류 맵이 그 집 보면 지금 우리 학원 건물 이것도 거래가 거의 안 됐더라고요. 너무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진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계속 주인이 바뀐 거는 뭔가 문제 있죠. 계속 남겨가지고 팔았거나 투기꾼들이 아니면 뭔가 뭐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막 사자마자 팔라고 해가지고 팔고 이런 거죠. 우리 건물 요거는 거의 한 10년 동안 거래 안 된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밸류 맵이라고 없어요. 플레이스토어에 앱스토어에. 밸류 맵도 있고요. 호갱노노. 호갱노노 이거는 아파트, 주로 호갱노노는 아파트가 많아요. 호갱노노. 호구 고객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호갱노노. 호갱노노 이거는 보면 아파트 6개월간 실거래 가격, 6개월간 시세 그 내놓은 거 그다음 이런 게 다 나와요. 이런 것만 알아도 사기는 안 나가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밸류 맵 이거 보는 게 이 호갱노노에 안 나온 거는 밸류 맵 찾아보면 되고 디스코도 있어요. 디스코도 시세 실거래 가격 디스코라는 거 앱도 있어요. 뭐 교육공개사님들은 디스코가 보기 좋다던데 저는 밸류 맵이 호갱노노가 좋던데요. 디스코라는 것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일단 시세를 파기야 사기를 안 나가죠. 안 그러면 새 아파트 새 빌라인데 2억 2천이라고 하면 아우 서울 집값 요즘 10억 넘는데 2억 2천이니까 싸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갔다가는 이제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2억 2천에 전세 세입자를 구하자마자 그걸 바지 사장한테 명의를 넘겨버린다고요. 돈 없는 사람한테 명의 받아가는 사람한테 200만 원 주고 그러면 나중에 나갈 때 세입자가 바지 사장한테 보증금 내달라면 다른 세입자 들어오면 받아가지고 내주고 지금 돈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럼 다른 세입자가 만약에 전세가가 떨어져 버리면 들어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기가 된 게 옛날 정부에 문재인 정부 때는 자꾸 집값이 올라가니까 전세 사기라는 게 없었잖아요. 전세가 자꾸 올라가니까 또 새로운 사람한테 더 비싸게 받아가지고 내주면 돼요. 근데 지금 전세가 떨어지니까 못 내주니까 이제 사기 소리를 듣잖아요. 전자계약서 적으면 이제 남의 물건 팔아먹는 거 이런 거는 못 한다고요. 그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니까. 그리고 매수인이나 임차인은 대출금리가 할인되니까 500만 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고 이게 뭐 20년 장기 모기지론 이런 거 받으면. 또 특례보금자리론 이런 것들은 보니까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었어요. 중도 해지 수수료가. 나머지 보통 대출은 받으면 미리 갚으면 수수료 내야 되죠. 왜냐면 모집 비용 이게 모집인들한테 모집 비용 이런 게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자계약서를 적으면 경제적이고 편리하고 안전하다 비교적. 안전하지만 이걸 무조건 모든 이게 안전한 게 계약서 위변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타임스탬프가 찍혀가지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계약 성립됐다 이런 게 다 찍혀요. 위변조 불가능하고요. 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차단할 수 있다. 이 개업공개사만 할 수 있어요. 등록된 개업공개사만. 신문 확인 철저라는 거는 이게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한 번 더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를 지원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편리하다. 그리고 경제적이다. 예? 네, 안전한 거죠. 안전한 거예요. 근데 이게 현업에서 개업공개사들이 잘 몰라가지고 미리 전화해가지고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 이게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인터넷 치보면 적어 놓으세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치보시면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치면은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에 가면은 중개업소 찾기에 보면은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한 중개업소 명단이 떠요. 그래서 거기에 전화해가지고 전자계약서 작성 가능하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가능하다고 그래요. 근데 계약금 보내놓고 나서 전자계약서 작성합시다. 미리 이야기하죠. 우리는 안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 물어보니까 계약공개사님들 불편해서 이러던데, 휴대폰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스마트폰 처음 하면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엄청 불편하잖아요. 근데 몇 번 조작을 해보면 엄청 편리해요. 처음에는 불편해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리고 모르면 거기 한국부동산원에서 원격 지원해가지고 다 해줘요. 만약 에러가 나고 이러면은 원격 지원해가지고 그 한국부동산원 직원이 사이트에 들어와가지고 다 계약서 작성해주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건 이런 건 이제 다음 1월달부터 강의를 하고, 이거는 뭐 시험하고는 크게 상관없는데, 참고로 이게 두루누리라고,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라고 인터넷 치면 나와요. 여러분이 사장님이 되면 직원들이 원하면 4대보험 같은 걸 좀 가입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4대보험 가입하면은 국가에서 80%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80%까지 36개월간 지원해줘요. 보통 4대보험은 사장님이 밭내고 직원이 밭내잖아요. 그 직원이 낼 걸 36개월, 3년 동안 보조해준다고요. 그리고 또 직원이 한 명 있으면 사장님도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제 친구는 보니까 딸을 직원으로 채용해가지고 급여 주더라. 그럼 딸이 또 급여 찾아가야 다시 엄마 통장으로 보내요. 그럼 실제 준 건 없죠. 근데 직원으로 돼 있으니까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이잖아. 직원 월급 줬으니까. 세금 안 내고. 또 직장건강보험 가입 가능해요. 월급 100만 원 하면은, 월급 100만 원이면 5%잖아요. 그럼 5만 원이 건강보험료. 그게 직원이 2만 5천 원, 사장이 2만 5천 원 내는 거잖아요. 월급 50만 원만 해도 돼요. 책정. 중개업소 50만 원만 받는 게 해도 되잖아요. 그럼 사장님도 직장건강보험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직원이 한 명 있어야 돼요. 사장님 혼자서 직장 가입은 안 돼요. 중개업소.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뭐 아마 시험에 이런 것까지 나오진 않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 가면 또는 사기 안 당하려면 지금 한번 1382 여기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전화번호 국번 없이 1382에 핸드폰까지 지금 전화해 보시라고요. 자, 진짜 소유자가 맞는지는 뭘 통해서 확인하냐면은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 있는 이름하고 전화 지금 해보시라니까. 네. 해보고 나오면 끊으면 되잖아요. 그거 한번 통화 기록 있어야 다음에 알죠. 그래서 주민등록증, 등기사항증명서 갑구,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 3가지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나머지 서류는 등기사항증명서와 등기필 정보는 그냥 본인이 가져오는 거고, 등기사항증명서는 개업공개사가 열람하는데 신분증, 그게 아마 들어보시면 사진을 위조한 거는 알 수 없다고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나무 주민등록증 주워가지고 제 사진만 갖다 붙여놓으면 그거는 안 나타난다고. 발급 날짜, 시장, 군수구청장 이런 것까지 똑같이 만들면. 그럼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에 소유자가 누구로 나와 있으면 그냥 제 이름으로 위조해버리면 된다. 제 신분증으로 만들면 된다고. 그 소유자 이름으로 파가지고 제 사진 갖다 붙여버리면 제가 그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남은 물건 팔아먹는 사고가 납니다. 종종. 그래서 일단은 여기 1382 또는 정부24 여기 들어가가지고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는 걸 확인설명서나 계약서에다 어디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몇 분 1382에 전화해서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였음. 확인했는데 거기에서 위조됐다고 안 나왔는데 또 불구하고 위조될 수도 있겠죠. 사진만 위조했으면 날짜까지 똑같이 했으면은 밝혀낼 수가 없다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개업공개사로서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책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확인을 했다면. 뭐 개업공개사가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 강제로 압수해가지고 뭐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 개업공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책임이 그만큼 줄어든다. 운전면허증은 여기 안전운전 통합민원 여기에 가시거나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진위 여부를. 운전면허증은 사진이 몇 개 붙어 있어요. 사진.
운전면허증에 사진 몇 개 붙어 있냐고? 몇 장? 2개 붙어 있어요. 2개. 이때까지 하나 있는 줄 알았어요. 면허증에. 조그마한 사진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조그마한 사진 밑에 보니까 숫자가 있잖아요. 조그마한 사진 밑에 보면 아라비아 숫자하고 뭐 알파벳 숫자가 있어요. 그걸 입력하면 돼요. 그리고 운전면허증 주보세요. 그 맨 위에 숫자가 나와 있죠. 맨 위에 뭐라고 나와 있어? 뭐 12, 뭐 8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뭐로 나와 있어요? 불러보라고 맨 위에 있는 거. 90. 그게 그 90년도 땄다는 게 맨 앞에 있는 숫자가 90이에요. 맨 앞에. 두 번째는 뭔데요? 두 번째 또 063? 90년도 딴 거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90 앞에, 저는 81년도에 있다는데 그 앞에 보면 또 뭐 12 이렇게 나와 있던데 12-81- 이랬던데 그건 좀 다르네. 그러면 맨 앞에 있는 두 자리 숫자는 그 시도예요, 시도. 서울. 네, 서울 뭐 이런 게 시도에 12는 부산이에요. 저는 부산서 땄어요. 12고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운전면허증은 여기서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요. 거기 조그마한 사진 밑에 붙어 있는 그 숫자 입력하라고 나와요. 그 입력하면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개업공개사 사장님이 됐습니다. 근데 손님이 5시에 왔어요. 남편 명의로 부동산을 돼 있는데 부인이 왔어요. 그리고 지금 임대인, 임차인, 세입자는 지금 당장 계약하려고 그래요. 근데 위임장하고 인감증명 이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대리인하고 하려면. 근데 서류는 아무것도 안 떼놓고 회사 가고 없는데 지금 뗄 시간도 회사에서 와가지고 뭐 동사무소 갔다 오면 벌써 문 닫아버리가 되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 같으면 서류 다 구비해가지고 내일 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서류 없이 오늘 계약해야 될까요? 예? 가계약? 가계약도 계약이에요. 뭐 어쨌든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하는 게 계약인데 계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라는 건 없어요. 이거는 내일이 올지도 모르고 안 올지도 몰라요. 손님이 그럼 내일 올게요 하고 가면 내일 와요 안 와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건 모른다고요. 근데 대부분은 안 오더라고요. 저도 내일 올게요 해가지고 처음 부동산 할 때 내일 올 줄 알고 목격 제기하고 눈이 빠지도록 저거 오면 한 건 하면 2천만 원 버는데 눈이 빠지도록 기다려도 안 오더라고요. 저도 첫 계약할 때 목격까지 했어. 기다린다고 손님. 근데 안 오더라고요. 처음이 엄청 떨리더라고. 처음이 떨리고 너무 짜릿한 느낌이 들어요. 뭐든지 첫 경험은 짜릿해요. 그래서 해야 된다고 할 때 해버려야지. 나중에 한다면 집에 가서 또 이 사람들 전부 다 물으면 이제 왠지 하려고 물으면 여기저기 묻거든. 이거 산다 판다 물으면 주변에서 사라 팔아라 합니까? 하지 말라 합니까? 전부 다 물으면 제가 실험해봐서 99%가 전부 다 반대해. 지금 정신 나갔냐? 집값 떨어진다는데 지금 왜 사냐? 조금 더 기다리면 폭 나갈 텐데. 예를 들면 사는 사람한테는 팔라고 하면 지금 왜 파냐? 또 기다리면 또 올라갈 텐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여튼 무조건 반대하더라고요. 대부분 제가 실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계약이 깨질 가능성이 많다고 내일 온다고 하면 내일 되기 전에 가서 집에 가서 또 딴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 왜 하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한다 할 때 바로 해버려야 돼요. 단 해야 되는데 이제 본인이 없으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주인하고 대리권, 민법에서는 대리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인감증명하고 위임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수권행위가 있어야 돼요. 수권행위. 들어봤어요? 수권행위? 수권행위가 대리권을 줬다는 뜻이에요? 받았다는 뜻이에요? 수권이라는 말이. 대리권을 줬다는 뜻이냐고. 수권행위가 대리권을 받았다는 뜻이냐고요? 줬다는 뜻이에요. 이게 줄 숫자입니다. 여기 없으면 받을 숫자입니다. 수수료가 주고받는 게 수수료잖아요. 옆에 여기 있으면 줄 숫자, 여기 없으면 받을 숫자. 그 수권행위라는 건 대리권 수여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는 사람이 대리권을 줘야 대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요. 주지도 않았는데 그 대리인이다 하면 그거는 협의의 무권 대리잖아요. 대리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남편 명의로 돼 있다고 하면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대리인 부인하고 계약해도 되겠냐 하고 녹음해라고 통화하는 거 해도 된다. 그랬으면 위임장하고 인감증명서는 언제까지 줄 수 있냐? 뭐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까지 준다 해놓고 내일 안 가져오면 개업공개사 책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개업공개사는 그냥 말하는 그대로 적으면 돼요. 개업공개사가 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임장하고 인감증명 안 떼오는데 그 약속 안 지키는 걸 개업공개사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요. 적으면 주면 돼요.
그리고 원래 법적으로는 이거 대리인한테 돈을 줘도 됩니다.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가급적이면 본인 통장에 입금시키는 게 좋아요. 본인 통장에 입금시키는 걸 대리권을 받았으면 본인한테 입금했으니까 통장 돈 빼달라고 하면 될 거 아니냐 해가 본인 통장에 입금시키는 게 좋아요. 근데 그 제게 이게 보면 2000년도에 만들었고요. 지금 몇 번 재발급됐냐면 56번 재발급됐어요. 지금 이게 좀 오래됐고요. 지금은 한 60번 넘게 재발급됐어요. 한 3, 4개월. 주거래는 통장이니까 계속 쓰니까 통장 다시 다 끝나가지고 재발급 받아야 된다고요. 이런 거는 가짜 통장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장 번호만 불러달라 하지 말고 통장을 가져오라고 해야 되고, 남편이 가져가고 없다고 하면 남편한테 사진 찍어가지고 첫 페이지 보내라고 해야 돼. 그럼 발급 날짜가 나와 있잖아요. 발급 날짜가 없나? 어디 있을 텐데 지금 이게 다 화면에 다 안 나와서 그래. 발급 날짜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2000년도에 발급했네. 2000년도에 발급했는데 어제 발급한 거, 오늘 발급한 거 이런 거는 위조된 통장일 가능성이 많다고. 한 번도 거래 내역이 없는 거는 사기꾼들이 뭐 통장, 대포 통장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건 위조된 통장일 수 있어요. 거래건이 하나도 없는 거는. 그럼 만약에 새 통장 가져오면 이건 안 됩니다. 평소 거래하던 통장에 요즘은 입금시키게 돼 있습니다. 주거래은행 통장에 입금시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제가 그 연수교육을 보니까 평촌, 그 다음에 분당, 일산 이런 데 해보니까 일기 신도시 수분양자, 그때 분양받은 분들이 지금 80대신 분들이 많대. 연세가 안 팔고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80대가 요양원에 있는데 자식들 중에 한 명이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집값은 한 10억 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나머지 한 자식 한 명이 팔아먹었으면 나머지 자식이 나중에 미는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죠. 문제 있다. 왜 개업공개사 네 맘대로 이거 대리권도 없네 해줬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부모님 본인 통장에 입금됐는데 그 통장에서 자식 중에 한 명이 돈 찾아갔다면 그거는 개업공개사 책임이 아니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내줬은 거는 뭔가 대리권이 있으니까 내줬겠죠. 본인 안 왔는데도. 그리고 인감증명도 가급적이면 그 인감증명 오른쪽 위에 보면 본인이 뗐는지 대리인이 뗐는지 나와요. 가급적이면 본인이 뗀 게 좋아요. 대리인이 뗀 거는 나중에 대리권 준 적 없다 이러면 다툼의 여지가 좀 있다고요. 그리고 더 안전한 거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가 인감증명하고 똑같아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본인만 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이런 게 있는 게 훨씬 더 인감증명보다는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계약이라는 게 민법에는 없습니다. 가짜 계약이잖아요. 판례는 가계약도 계약금 중 일부라고 본다면 돌려받을 수 없다. 지급하고 나면. 근데 물론 특약으로 가계약금은 계약 안 하면 돌려주기를 한다. 이렇게 썼으면 돌려줘야 되겠죠. 아무 말 없으면 원칙적으로 가계약금은 안 돌려줘야 된다. 계약금 중 일부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매대금 10억이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매매대금 10억인데 계약금은 계약서 이미 썼어요. 계약금 1억으로 한다. 다만 오늘 돈 1000만 원밖에 없으니까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9천만 원 내일 아침에 통장으로 입금시키기로 한다. 이렇게 했어요. 서울에서. 근데 팔고 나니까 또 묻고 싶잖아요. 옆에 중개업소가 이거 10억에 팔았는데 잘 팔았습니까? 모르니까 아유 나한테 했으면 11억 받아줄 건데 이러는 거예요. 그 또 옆에 중개업소 또 불안해서 한 번 더 가봤어요. 내 10억에 팔았는데 옆에 중개업소는 11억 받아줄 수 있다는데 여기는 얼마 받아줄 수 있는데 모르니까 나는 12억 받아줄 수 있는데 또 이러는 거예요. 일단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1000만 원 받았는데 그냥 통장 폐쇄시킬 뻔했어요. 입금돼버리면 끝이죠. 그래서 입금 못하게 통장 폐쇄시키고 계약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거예요. 1000만 원 받은 거에 1000만 원 더 보태서 2천만 원 돌려줄 테니까 계약 깨자 이렇게 한 거예요. 매도인이. 근데 매수인이 싫다 안 된다. 계약금 1억으로 분명히 적었으니까 그러면 1억 1000만 원 돌려주라. 계약금 100을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 내가 준 거 1000만 원하고 그 계약금 1000만 원만큼 위약금으로 해서 1억 1000만 원 돌려달라 한 거예요. 소송했는데 결국 판례는 1억 1000만 원 돌려주는 게 원칙이다. 근데 소송하면 소송비만큼은 빼줘요. 변호사비만큼은. 그래서 한 8천만 원 정도 돌려주라고 했어요. 또 판례가 보면 분당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그 분당에 포스코 더 샵에서 정자역 있는데 분양한 게 파크뷰 아파트가 있었어요. 주상복합 아파트. 그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당첨자, 지금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홈페이지에서 당첨자를 발표하는데 그 당시는 아파트 그때문에 모델하우스에 그냥 당첨자 공고를 했어요. 그 번호를, 당첨자 번호를. 그러면 당첨자 접수증만
교부를 했어요. 그래서 6천만 원에 팔았어요. 접수증 주고. 제가 볼 때는 팔은 것 같아요. 팔아놓고 그 다음날 보니까 8천만 원이에요. 그 다음날 시세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소요 공급에 의해서. 8천만 원이니까 그냥 2천만 원 더 받고 다른 데 팔아버렸어요. 8천만 원 받고. 만약 그게 앞에 한 게 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됐다면 6천만 원 받았으니까 100을 상환해야 되죠. 6천만 원 포기해야 되잖아요. 받은 사람은 포기하고 팔 수는 있죠. 근데 6천만 원 다시 돌려받았어요. 왜? 뭐라고 주장했냐면 재판까지 갔는데 6천만 원 받고 판 사람은 나 판 거 아니다. 앉아있는데 갑자기 와서 접수증 빼앗아가고 6천만 원 던져놓길래 나 그냥 이거 가지고 돌려주려고 가지고 왔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산 사람은 뭔 소리냐. 팔았으니까 내가 돈 주고 이게 돈을 주지 미쳤다고 돈 주냐 이렇게 서로 주장한 거예요. 그럼 판사는 아무런 증거는 없다고 그냥 접수증만이지 계약서도 없고 문자 메시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 계약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그냥 접수증 받은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 접수증만을 교부한 사실만 가지고는 정상적인 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 계약 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계약이 성립되려면 구두계약도 계약인데 어느 정도 특정되어 있어야 된다고. 실제로는 계약했겠죠. 근데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 말로만 하는 거는 인정이 되지. 뭐 말로 한 게 그런 말 했다고 주장하면 인정하면 되는데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무조건 막 빼앗아 가길래 뭔지도 모르고 지금 허겁지겁 돈만 받아가 있는데 보니까 풀어보니까 돈이더라. 그래서 내가 돌려주려고 가져왔지 않냐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래서 가계약금 입금시키고 나면 중개업소에 문자 와요. 계약금 중 일부 입금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자 온다고. 몇 동 몇 호 계약금 얼마 중에서 일부 입금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 온다고요. 그럼 그 계약 깨려면 그 가계약금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만약에 10억짜리면 가계약금 1,000만 원 걸었으면 9천만 원 더 물어내야 될 수도 있어요. 계약 깨려면. 그 계약공개사들이 무조건 가계약금 걸으라고 하죠.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천천히 내일 돈 가져와서 계약하면 됩니다. 이러면 계약 아무도 안 해요. 지금 빨리 잡아야 됩니다. 이런 좋은 물건 지금 구하기 힘듭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입금시키면 끝입니다. 빨리 잡아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현실적으로. 이런 게 다가구 주택인데 이게 14억 4천인데 융자가 5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이 7억 4백이고요. 2억 3,600만 원만 있으면 이게 다가구 원룸주택 건물 하나 살 수 있다고요. 이게 실제 매물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위험하잖아요. 이거 보세요. 지금 보증금이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지금 월세가 아니고 전세가 많잖아요. 지금 방 한 개에. 실제 매물인데요. 이런 거는 경매 넘어가면 위험하죠. 14억 4천짜리인데 매매가가 융자가 5억, 보증금이 7억 4백이라고요. 그럼 2억 정도 남는데 경매 유찰되고 하면 경매 떨어져 버리면 세입자들 보증금 못 받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게 소위 지금 말하면 깡통주택, 잘못하면 전세 사기라는 말을 들을 가능성이 있다고요. 옛날에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옛날 중개업할 때 지금 101호, 201호 누가 살고 있고 보증금이 얼마다 이런 걸 받았어요. 이런 걸 받으려고 하니까 건물주들이 뭐라 하냐면 다른 중개업소는 아무 말 안 하는데 너 별나게 왜 너한테는 안 내놓겠다 이렇게 하더라고. 저만 망했어요. 지금은 무조건 이거 다 받아야 돼요. 이제는. 요즘은 그래서 아예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도 떼오라고 하고 있죠. 누가 살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돼요. 언제까지 계약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돼. 선수인 세입자. 만약에 2년 계약을 했다가 2년 더 연장해주면 몇 년 몇 월 며칠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는 임대차임 이렇게 적고 확정일자를 한 번 더 받는 게 좋아요. 만약 2년 지나고 나서 새로 계약서를 써버리면 새로운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요. 새로운 계약으로 보면 2년 지나고 나서 또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고. 계약갱신 요건은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건물주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세입자 입에서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겠다 이 말이 꼭 나오도록 해야 돼. 그 말을 안 했으면 나중에 언젠가는 한 번은 행사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중개업소에 보면 CCTV 설치되어 있는 경우 많아요. 단 CCTV 설치하는 거는 되는데 설치하려면 이 안내판을 붙여야 된다고. CCTV 녹화되고 있다. 녹화 범위는 어디까지고 녹화 시간 24시간이다. 목적은 방법 목적이다. 뭐 이런 걸 적어야 된다고요. 특히 여자분들은 중개하려면 CCTV 있는 게 좋아요. 저도 CCTV를 없다가 설치했는데 왜 설치했냐면 제 아들보다도 나이 적은 애가 와가지고 여친 보증금 빼먹으려고 여자친구 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살고 있는데 빨리 보증금 주인한테 이야기해가지고
500만 원 빼주세요 하고 그 여친은 벌벌벌 떨고 있고 조폭 비슷한 애가 와가지고 그 저도 무섭더라고요. 그럼 막 하도 책상 치면서 아저씨 빨리 못 빼줘요? 막 이러길래 협박하길래 선생님 지금 하시는 거 지금 녹화되고 있습니다. CCTV 이러니까 그 아저씨 왜 빨리 안 빼주는데요? 하고 말 태도가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 가짜라도 하나 좀 달아놔야 돼, 여자분들은 특히. 그 달면 설치했다고 이게 안내판은 붙여놔야 된다고요. 우리 지하철 같은 데도 보면 CCTV 녹화되고 있다는 거 붙여놓은 거 많이 봤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하철은 안 붙여도 돼. 공공장소에서는 안 붙여도 돼요, 사실은. 공익사업 목적인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써붙여놨어요. 물론 자기 집에다 CCTV,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니까 뭐 요즘 밤에 뭐 자기 집에다 CCTV 설치하고 있대. 뭐 그런 거는 자기 집에 설치한 거는 안내판 안 붙여도 되죠. 자기 집은 자기만 보니까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녹음 기능 사용할 수 없습니다. CCTV 녹화되고 있다고 무슨 말 했는지는 안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검찰에서 통화 기록 조회했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통화 기록 조회하면 통화 횟수, 통화 시간만 나오지 통화한 시간 이런 것만 나오지 무슨 말 했는지는 안 나와요. 그래서 통화 기록 조회했다고 무슨 말 하는지까지 다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라고요. 마찬가지로 CCTV도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단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통화하면서 휴대폰 통화하면서 녹음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죠. 내가 대화자로 참여하는 거는 제3자 통화만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 고객관리 명단까지 권리금 받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그 고객들한테 이제부터 누가 관리한다 이런 걸 인수받은 사람이 알려주거나 아니면 판 사람이 알려주거나 원래는 알려줘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은 거의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번 달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이제 1월 달부터 처음부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1월 달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